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 읽는 배우 9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9번째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임경선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에세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세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도 꼭 선물해 줬었던 책이기도 하고 주변에 그 친한 여자인 친구나 동생들이 있으면 한번 이 작가님 에세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추천해 줬었던 에세이 중에 하나고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에세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몇 가지 챕터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 챕터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한번 이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네. 많이 읽지는 않고요. 앞부분에 제가 마음에 들고 와닿았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뒤에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고 정신과 전문의랑 이렇게 대화하시는 구절도 있으니까 파트도 있으니까 꼭 이제 구하셔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읽어드릴게요.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텔레비전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한 시청자가 소설가 김영하 씨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소설가 김영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김영하 작가의 저 대답이 넌 할 수 있어 보다 훨씬 더 상대를 배려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안전한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의 꿈의 직업일지, 사전 검증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 일에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고 토로할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 역시 잘해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찬찬히 들어줄 뿐이다. 주변의 살가운 격려는 고맙지만 사실상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온전히 도맡아야 한다. 욕망을 계속 품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때는 또 어찌나 많은지. 무엇을 원하지만 막상 행동에 있어서는 노력을 충분히 하기가 버겁거나 기본 기량이 미비함을 깨달을 때,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욕망을 위해서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함을 알았을 때, 세상에 유포된 간절히 원하면 된다가 사탕 발림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특별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겐 내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배경이 있음을 알았을 때, 가뜩이나 글쓰기 세계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천할 만하게 못 된다. 몇 해 전에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를 해보면 분야별 문화예술인 중 100만 원 이하 수입 비율 1위가 문학 종사자였다. 무려 전체 문학 종사자 중 91.5%가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에 불과했다. 글로 밥벌이하는 작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신춘문예나 각종 문학상으로 등단한 작가 중 등단 이후 글을 청탁받아 쓰게 되는 일들은 극중 10%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1, 2년 후면 그중 대부분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창작이라는 행위를 아무런 유보 없이 계속 사랑하기로 한다.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일으킨다. 소설가 김현수 씨가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서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듯이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고 정중앙으로 쭉 걸어나간다.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아이러니 같은 진리.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군다나 누가 말린다고 해서 관두지도 않는다. 욕망했던 글 쓰는 일이 막상 자기 생업이 되는 순간 그 일이 기대를 배신하기도 한다. 예술은 줄 것만 같았던 자유보다 조직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중압감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게 된다. 저명한 작가들의 일하는 방식을 그린 인터뷰 모음집 리추얼만 봐도 세상이 자신의 흔적을 남긴 창작자들의 남다른 엄격함과 성실함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앞날에 그 어떠한 기약이 없이도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글을 썼다.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글을 쓰고 글이 도중에 풀리지 않으며 영감을 얻겠다는 핑계로 훌쩍 여행을 떠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으로 출근했다.
비가 오는 날이 맑으나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 소리.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에서 시크하게 말한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연기를 하고 이제 시를 쓰면서 시집 출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할 때 막 일주일에 단 하루 운동을 하는데 엄청 힘들게 하고 나머지 6일을 쉬는 것보다 적게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결국 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이것저것 편법 쓰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잠깐 동안의 운이나 유행으로 어떤 위치에 이르를 수 있겠지만 결국 진짜 깊이 있는 행위와 오랫동안 가려면 정중앙으로 꾸준히 쌓아가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저는 진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비록 가짜를 포장해서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이 도래하는 세상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많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죠. Just do it. 네. 절 포함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꼭 정중앙으로 걸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상처받을 것. 예전에 라디오 천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유열 씨와 둘이 격하게 동의한 것이 있다.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들 자체가 이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여자라면 남자를 참 좋아하고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겁도 없이 티내는 사람들. 자칫 쉽다거나 해프다라는 표현으로 뒤에서 수군대는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어쨌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열정적으로 잘 반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한다. 너무 잘해주지 마. 널 만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너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호감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상대가 그걸로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상대가 가진 마음의 용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가 더 타고 마음이 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 같은 연애에 항복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를 관계에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으로 상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거나 철벽을 치거나 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사람들이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는다. 상처받은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것을 훨씬 웃돌아 기꺼이 상처받는 일을 자초하고 만다.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연 만큼 딱 그만큼만 나도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선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인 것 같다. 사랑하며 상대 앞에서 자신있게 무력해질 수가 있다. 작가 아니 에르노는 소설 단순한 열정에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남들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어떤 한계 가까이에 어쩌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표현한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사랑의 이상을 품지 않으면 세상살이 준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이상을 품을 수 있을까?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매 순간 몸과 마음이 시큰시큰 타들어가는 사랑의 열정을 표현한 단순한 열정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을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실로 그러하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실 저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좀 시작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애와 시작의 끝이 비슷하게 끝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직업적으로 좀 더 만족하는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술 파트라다 보니까 분명히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참 쉽거든요. 말은 그냥 하면 돼라고 하는데 늘 누군가에게 연애 조언은 하기 쉬운데 막상 내 연애는 잘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좀 올인하는 약간 호구 스타일의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때 되게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한테 정말 모든 걸 다 퍼주고 상처를 되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누나분께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그 누나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너가 그렇게 태어난 거 평생 호구처럼 사랑해. 왜냐면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주고 호구처럼 모든 사랑을 다 줬을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정말 후회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너를 놓친 사람이지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처의 점철로 이루어진 삶이라면 저는 꾸준히 온몸을 다 바쳐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좋았던 파트고요. 마지막 파트예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법.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니 가급적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방식에 여분의 군더더기가 없을수록 자유롭다. 특히 그 중에도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맨 먼저 할 일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일인 것 같다. 자칫 편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나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챙긴다. 밀물과 썰물을 거쳐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의 내 사람들인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나는 누가 좋을 때 그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한다거나 얼만큼 자주 보고 함께 무엇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서로에게 작용하는 것 없이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관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가장 크려면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힘을 키워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노라면 나도 분발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겐 이것이 쉽지 않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망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관계가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파괴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이 두려워 뻗쳐오는 손을 덥석 잡고 자신을 비굴하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들도 있다. 혼자서 잘 설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누군가로 공허함을 가짜로 채우기보단 차라리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진정으로 나답고 편안할 수 있을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디 놔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저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신경 끄라고 그냥 냅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사람들 신경 쓸 시간에 행복하기만을 추구해도 짧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이유 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한결같이 어떤 폭풍이 지나가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그리고 외롭다고 해서 나를 해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까이 있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내가 고독하면 그냥 고독으로 끝나는데 이 고독과 외로움이 한 장 차이라고. 그냥 고독한 상태에서 그냥 아 내가 고독하구나 하고 내 할 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 외롭다, 아 내가 고독하니까 외롭겠구나, 나 외로운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그 순간부터 외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순간에 막 정말 외로워가지고 막 사무쳐질 때면 이걸 반대로 전환시키려 해요. 아 난 고독하구나, 고독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고독할 때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구나, 고독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연기 연습을 할 수 있구나, 고독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환기시켜요. 그 부정적이고 외로운 생각을 제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고 딱 신호를 주는 거죠.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로우실 때 절대 남한테 기대지 마시고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는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태도에 관하여 임경성 작가님 에세이 세 챕터를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밝혀드렸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좋은 챕터가 많고 마음에 와닿는 글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드리기보다는 짧게 세 파트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밝혀드리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좋은 명문장, 명대사, 명파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